컴활 2급 필기 시험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컴활 2급 필기? 난 독학으로 시험을 볼 거야. 이런 분들. 또 컴활 2급 필기 시험 봐야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알파풀 컴활 2급 필기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무려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 이러한 내용들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비단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에서도 얘네들은 나와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겠고요. 매크로, 차트, 페이지 설정, 이런 애들. 매크로 문제 2문제, 차트 문제 2-3문제, 페이지 설정 2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분석은요? 분석도 나오죠.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네, 여러분 우리 곤양이처럼 이번 시간에 스프레드시트 요약 확실하게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출제 비중을 보여드릴까 해요.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 분석에 통합, 시나리오, 부분합, 목표값, 피벗 테이블, 이런 애들. 그리고 나머지 또 자질구레한 거 있는데 우린 이 필기에서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은 빼버리고 나오는 애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 작성에 대한 거, 편집에 대한 거, 차트 종류 이런 거,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든가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관한 메뉴들 시험에 완전 잘 나오죠. 보통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성, 편집에 대한 거, 작성 및 실행이죠. 그래서 2문제.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수업을 제대로 잘 들으시면 9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우와, 그렇게 많이요. 네. 자, 그러면 출발합시다. 부분합부터. 여러분, 부분합에 시험 문제 나오면요, 딱 하나. 부분합을 맨 먼저 만들 때 반드시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부분합을 할 거냐, 그 항목을 우리는 그룹할 항목이라고 불러요.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인 그 항목은 반드시 정렬이 먼저 돼 있어야 합니다.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반드시 정렬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에 여러분이 지금 네이저 강선 뿜으시고 쫙 읽어보세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2번째, 여러분 여기 부분합을 작성하면 워크시트 왼쪽에 부분합을 계산한 하위 그룹 단위로 뭐가 생긴다? 윤곽이 설정되고 바로 이런 애들, 이 윤곽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곽기호는요, 3이면 전체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전체 결과와 부분합, 1은 그냥 전체 결과만 보여주더라. 요거예요. 그리고 요 메뉴, 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 이 메뉴를 묻는 문제,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직접 설명드리죠. 자, 여러분, 왜냐면 이 부분합은요, 필기에서 그냥 보고 그런 내용이야, 이거 별표하고 암기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필기에서 공부한 이 내용, 이게 실기에서 10점짜리로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이 부분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분합,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면 대리점, 관악 대리점 보이죠? 이 관악 대리점의 총 제품의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리점별로. 그러니까 관악 대리점은 관악 대리점별로, 강남은 강남 대리점별로 이렇게 이거를 끼리끼리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묶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대리점별로 여러분이 요약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점은 같은 거 끼리끼리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정렬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1번 데이터로 간다. 2번 정렬 눌러줘요. 그러면 나는 대리점, 같은 대리점끼리 묶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할 것이므로 정렬 기준은 뭐다? 대리점. 이렇게 정렬을 꼭 먼저 해줘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합시다. 내림도 상관없어요. 확인? 그러면 똑같은 거 끼리끼리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2번 어디로 가느냐? 곧바로 여러분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개요 보이죠? 개요에서 부분합 이렇게 눌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뉴 요 대화 상자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룹 하락목이 뭐냐? 제가 지금 정렬한 거 있죠? 뭡니까? 대리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사용할 함수의 종류는 이와 같아요. 근데 저는 바로 수량의 합계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계 함수, 뭐의 합계? 수량의 합계 체크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이 수량의 합계와 단가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의 부분합에 대해서는 동시에 두 개 함수를 가질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단가의 평균을 구하려면요. 부분합을 또 만들어야 돼요. 즉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이건 뭐냐면 그룹 단위로 끝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인쇄할 때 그 그룹에 대해 한 페이지, 그 다음 그룹에 대해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아래의 요약은 한 그룹이 끝날 때마다 수량의 합계 요약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 보세요. 대리점 강남 대리점이 끝나니까 강남 요약 수량의 합계 42개, 강북 대리점 강북 요약 이렇게 한 그룹이 끝난 다음에 요약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윤곽선, 윤곽기호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확인되죠? 여기서 3은 전체 세부 레코드가 보이고 2 누르면요. 이렇게 각 대리점의 요약 결과, 그리고 1 누르면 그냥 전체 총 합계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게 윤곽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세부적으로 2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남이 어떻게 데이터가 42개지? 자세히 보고 싶어? 플러스를 누르면 어때요? 강남 대리점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윤곽기호. 됐어요? 네, 부분합을 우리가 실행하면 윤곽기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요거 윤곽기호 한 번 더 누르면 세부적으로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부분합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단가의 평균도 표시를 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합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럴 때는 개요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대리점별로 단가의 평균. 자, 사용할 함수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평균. 뭐에? 예, 수량 아니고 이제는 단가의 평균.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부분합은 유지를 하고 여기다 단가의 평균까지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죠. 이거 체크 빼야 된다 이겁니다. 체크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존의 부분합이 지워지고 지금 단가의 평균으로 새롭게 부분합이 만들어져요. 기존의 게 없어져요. 이해되죠? 자, 기존의 거 유지하려면 여기 체크 해제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보세요. 기존의 내용 있고 강남
단가의 평균이 더 매겨지는구나. 이해돼요, 여러분? 예,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여기 개요에서 또 한번, 자, 부분합 들어가서 이 부분합을 여러분이 해지하고 싶어요. 예, 원래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모두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어때요? 아, 원상복구 됐네. 이해돼요? 이게 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시험 구문으로 나와요.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부분합 어렵지 않죠? 끝. 자, 이제 이 내용 어떻게 됩니까? 아, 정렬돼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대리점별, 이 대리점별 수량의 합계였어. 그죠? 그 다음 부분합을 해제하려면 모두 제거 누르면 돼. 그죠? 네.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내용 어때요? 아, 그래, 부분합 이해돼. 됐죠? 그 다음,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 이상의 작업 영역의 데이터를 지정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하고 요약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 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에 사용 가능한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거 요거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한 항목이나 위치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해서도 통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거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와닿지 않으니까. 자, 데이터 통합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워크시트에 있어요, 지금. 그죠? 제가 어떤 총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그래서 1월달 우리 회원들이 돈을 이제 회비를 이렇게 납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월달에 회비를 또 납입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최종 납입 내역에 1월, 2월 두 달 동안 회원별로 회비를 낸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미고양 이 사람, 한우리 이 사람 보면 미고양은 1월 달에도 돈을 냈고 2월에도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돈이 모두 5만 원이잖아요. 더하면. 그죠? 이거를 여기다 통합해서 보여달라 이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클릭하고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 존재합니다. 네, 통합 보이죠? 자, 띵 이렇게 누르면은 사용할 함수가 일단 뭐냐? 합계다 이겁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 보이죠? 여러분이 통합할 범위. 이 참조 범위는 워크시트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네,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도 참조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보여드리죠. 자, 일단은 참조 범위 통합할 대상은 여기 회원명 금액 보이죠? 얘네들 하나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범위는 여기 여러분 2월의 회원명 금액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추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용할 레이블이란 말 보이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범위 지정한 이 범위에 첫 번째 줄은 데이터가 아니죠. 레이블이죠. 회원 이름 금액을 나타내는 레이블. 그죠? 그래서 첫 행은 계산 합계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럼 왼쪽 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우리, 미고양, 정금선 이것도 더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합계를 내는 건 금액의 합계란 말이죠. 그래서 왼쪽 열도 레이블이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와, 나오네.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치하는 데이터들은 더해서 얘 한우리 6만원, 미고양은 5만원 나오죠. 그리고 1월에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2월에 낸 사람들 보이죠? 이들도 이렇게 데이터가 따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게 바로 통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통합은요, 여기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요거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간 거 통합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란 말 보이세요? 네, 이건 뭐냐면은, 원본 데이터가,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나왔는데, 원본 데이터의 값이 바뀌면 통합 결과에도 연결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은 참조 영역이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목록 이렇게 나왔죠? 확인. 이렇게. 아, 연결할 수 없다고 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워크시트에 있을 때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통합은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정말요? 예. 자, 통합이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래서 짠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요약 결과도 바뀌게 된다. 여기 체크하면. 그 다음에 다른 워크시트의 데이터들을 연결하고자 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 됐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삭제는 뭡니까? 모든 참조 영역의 이 참조 영역의 목록이 잘못됐을 경우 제거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측 도구,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측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시나리오 이렇게 불러요. 시나리오 시험에 잘 나와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도구. 이 말 뜻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실제 결과값이 바뀌겠죠. 그 결과값이 되는 그 결과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 변경 요소가 되는 값들을 뭐라고 불러요? 변경셀이라고 하고 하나 이상의 그 변경셀을 지정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컨트롤 키 눌러서 띵띵 선택한다. 시나리오의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추가를 할 때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직접 실습 통해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오래 머릿속에 남겠죠. 자,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정립 시뮬레이션 나왔습니다. 우리 2급 시험에 재무함수는 잘 안 나와요. 자, 1급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달에 내가 은행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어요. 금리는 이자 3.8%, 연 3.8%.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돈을 50만 원씩 꼬박꼬박 3년 동안 불입을 했을 경우 만기에 찾게 되는 금액이 1,934,254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수식이에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래요. 예. 그리고 또 한쪽에서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4%로 올랐을 때 만기 금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반대로 금리가 3.5%가 됐을 경우 만기에 내가 찾게 되는 돈은 얼마가 될까? 이걸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시나리오. 그러면 금리에 따라 이것이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 여기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변경셀, 얘는 결과셀. 이해되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시나리오 가상 분석입니다. 자, 여기 시나리오 관리자 보이죠? 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가 보이십니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시나리오 이름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 상승.
자, 변경셀 나오죠. 참고로 이 변경셀은 이름을 지정하면 셀 번지 대신에 이름이 나와요. 자, 제가 변경셀을 3.8% 바로 여기가 변경될 셀이죠. 참고로 여러 개 셀이면은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 얼마? 금리는 0.044%니까 이렇게. 그 다음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금리 하락. 자, 그러면 금리 하락 B4번지 셀 똑같죠? 예, 변경셀 확인. 이번에는 금리가 하락해서 0.035, 3.5%. 더 이상 추가할 시나리오가 없다면 확인. 자, 어떻습니까? 우와,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시나리오를 새롭게 만들려면 추가, 해당 시나리오를 삭제하려면 삭제, 그 다음 편집은 뭐냐면 시나리오의 이름이라든가 변경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예.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여기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요약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결과는 어디가 됩니까? 수식이 들어있는 셀, 바로 B의 6번째 셀이 되는 거죠. 인식하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시험은 바로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금리 상승, 금리 하락. 맞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일 경우 변경셀에 저는 B4번지.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면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자, B4번지 금리 상승에는 B4번지가 4%가 됐을 경우 적립금액 결과셀 B의 6번지는 1,909만 781원. 보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약 5만 원 이상이 더 내가 이제 돈을 찾게 되는 거고, 금리가 하락되면은 1,800만 원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예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월 적립액을 제가 60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6만 원, 60만 원 이렇게 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60만 원으로 바꾸고 요약 보고서를 보십시오. 화면의 변화 바뀌나요?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다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곧바로 자동으로 그것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시나리오 철벽 수비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다 들어오죠? 그 다음 목표값 찾기는요, 목표로 하는 값을 말 그대로 찾겠다는 거죠. 즉 현재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63.333 현재값 알고 있어요. 제가 결과값.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향후 이 평균이 63.333인데 이 평균이 70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로 하는 결과치. 이 70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영수 과목 중에 뭔가 하나가 또는 여러 개, 근데 목표값은 하나만, 어떤 팩터, 즉 한 개의 요소가 적어도 평균이 70이 되려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특정한 입력값을 얼마로 조정하면 될 것인지 이걸 찾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 현재 평균 65예요. 우린 결과값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면 내가 평균 70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될까? 이걸 목표값으로 알아보자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보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수식셀은 65점 보이죠? 찾는 값은 뭡니까? 예, 평균 나는 70을 원해. 이게 목표값이에요. 그럼 이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얼마로 바꿔야 하는가? 바로 국어 점수 현재 60인데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될 것인가? 확인! 그랬더니 답 나와요. 75점 받으면 된대요. 딴 애들은 고정해도 되고 국어만 75점이 되면 평균 70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요걸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있죠. 피벗 테이블은 뜻을 알아둬야 돼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대화형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은 원본 데이터의 값이 바뀌면요. 피벗 테이블도 당연히 세로 고침만 눌러주면은 원본 데이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피벗 테이블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걸 말합니다. 엑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다중통합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형식까지도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변경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 고침 아이콘을 이용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피벗 차트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여기 여러분 부분합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1번 삽입으로 가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보이십니까? 자, 원본 데이터 범위 알아서 인식하고요. 확인 누르면은 피벗 테이블은 기존 워크시트에도 만들 수 있고 새 워크시트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필드 속성 대화창이 뜨고요. 바로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데 필터, 행, 열, 값 이렇게 구성돼요.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먼저 여기에 대리점을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놔볼게요. 어떻습니까? 행 레이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그 다음 대리점을 끌어다가 필터 영역에다 올려놓으면 필터는 바로 여기가 돼요. 그럼 보세요. 대리점을 꼭대기에다 갖다 놓고 제가 제품명을 행에다 놔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 제품명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 곧바로 수량을 값에다 놓을게요. 어때요? 나오네. 그럼 잘 보세요. 대리점 여기가 필터 영역이고요. 여기가 행, 여기가 열. 열이 아니라 각각의 값들이 표시됩니다. 됐어요. 그럼 제가 대리점에서 강남 대리점 이렇게 고르면은 강남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제품만 나와요. 한마디로 피벗 테이블에서도 필터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표시, 확인 다 나와요. 됐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되겠고 제품명을 열에다 배치를 하고 열에다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행에는 제가 신청일 이것을 행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월별로 날짜 데이터는 얘가 자동으로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월별로 그룹화된 거예요.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월별로 8월과 9월에 각 그 제품별로 수량의 합계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총합계라고 보이죠? 열의 합계. 여기도 합계가 있죠. 이거는 한 줄 8월 달의 총합계, 행의 합계예요. 헷갈리기 없게요. 여기는 열의 합계, 여기는 행의 합계. 그럼 이 합계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보여드리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옵션에서 보시면은 자 요약 및 필터 여기에서 제가 행의 총합계 표시 요거 체크를 빼버리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아 정말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오른쪽에 피벗 차트가 있는데 피벗 차트를 곧바로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확인. 이렇게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9월 달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 빼버리고 자, 잘 보세요. 9월에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9월 달 데이터만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아, 피벗 테이블도 9월 달 데이터만 나오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벗 차트를 만들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그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서 다시 아니야 8월 9월 다 나와야 돼. 8월에도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차트에도 그 내용이 오롯이 반영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제가 피벗 테이블에 여기에서 행 그 다음에 필터의 대리점 그 다음에 열 보이죠? 합계 이런 것들을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 차트 자체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피벗 테이블과 얘는 연동되지만 실제로 피벗 테이블이 없어졌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예, 그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피벗 테이블의 시작이에요. 예, A3번지 셀. 그리고 이 보고서 필터 영역 여기 있죠. 여기는 예, A3번지 요 셀에서 두 칸 위에 필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에요. A3번지 셀이. 이해되죠?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어때요? 아, 어려운가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시면 돼요. 예, 우울하죠? 예, 문제 푸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다음 중 부분합 대화상자의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딱 봐요, 여러분. 보면은 아, 대리점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그룹화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 또는 내림으로 정렬한 후 부분합 실행해야 한다. 띵동. 부분합 실행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모두 제거 눌러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한다. 어때요,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4번. 옛날에 나온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예.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돌고 도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올해 나온 문제.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딩동. 맞다니까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 삭제하면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 삭제가 된다? 아니요. 일반 차트로 됩니다. 예, 피벗 차트 안 날라가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피벗 테이블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딜리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 함부로 삭제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아래에 부분합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딱 보니까 뭐예요? 그룹화 항목 직급
그죠? 그럼 직급은 정렬돼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 얻을 수 있다. 딩동.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어이구 딩동. 인쇄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바로 여기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를 나눈다. 즉 하나의 직급이 끝날 때마다 페이지가 다르게 인쇄가 됩니다. 맞아요.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됩니까? 아래의 요약 표시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룹의 아래쪽이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통합.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랬죠. 같은 워크시트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거. 따라서 이건 틀린 설명. 2번. 이 문제가 데이터 통합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고요.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다음 중 아래 그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변경 셀이 몇 개? 3개. 그리고 셀 번지가 아니라 이름이 나왔네요.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경기 호황과 이게 시나리오 이름이죠. 경기 호황과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에다 맞고요.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 3번이에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해 이름을 정의를 했네요. 그죠? 그 다음 6번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요거 데이터 통합이네요. 자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첫 행 왼쪽 열 여기 자 이렇게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바로 요 앞에 지문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디요?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이 지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죠?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등이 있다. 맞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해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미안하지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건 결국 참조 영역에 값이 바뀌면 그 값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지 새로운 행열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값만 업데이트가 돼요. 그것도 동일한 워크시트 아니고 서로 다른 워크시트. 됐죠? 7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는 눈에 딱딱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재고의 합계네요. 뭐 지점별로 그죠? 그래서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 삽입해야 한다. 맞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죠. 그리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된다. 맞아요.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정렬 알아서 했죠? 예, 만들었죠? 예.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정렬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됩니다. 자동 정렬 안 됩니다. 답 4번. 8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수식셀 2의 4번지 평균이네요. 평균이 40이 되려면 그쵸? 그런 뜻이죠. 40이 되기 위해선 B4가 누구죠? 네, 노트북. 그러면 노트북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이? 그렇죠. 1번이죠. 이 문제 목표값은 이 문제밖에 나올 거 없어요. 그 다음 9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와 피벗 테이블 보니까 어때요? 행에는 월별로 그룹화되어 있고 열은 제품 이름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 필터 영역에는 대리점이 나왔네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A1 셀인가요? 여기 A1이 아니죠. 시작 위치는 바로 여기 A3 셀. 여기서 두 칸 위가 필터 영역. 그죠? 그래서 보고서 넣을 위치는 A3가 됩니다. A1이 아니라. 됐죠? 답 1번입니다. 대리점 필드를 필터 영역에 넣었고요. 총 합계는 열의 합계만 나왔네요. 행 네이블 필드의 그룹화를 설정했다. 맞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답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 자신감, 어깨를 조금 솟구치게 만들 수 있는 매크로는 난이도가 좀 다른 것보다 훨씬 쉬워요. 매크로는 우리 시험에 필기에 두 문제 꼬박꼬박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점수 10점의 영예를 안겨줄 수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매크로 문제는 안 틀려요. 예, 그런 고마운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 확실하게 알아두죠? 매크로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해뒀다가 필요할 때 단축키를 딱 누른다든가 또는 어떤 도구를 단추를 하나 띵 누르면 실행이 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로 매크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VBA 언어가 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VBA를 통해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사용한 명령과 함수가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작업 반복할 수 있고요. VBA로 기록된 내용은 추가, 삭제, 변경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상자 여러분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보시다시피 매크로 1, 2, 3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을 지정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하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 있죠. 슬래시, 물음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마침표, 점, 언더바, 당구장 표시 이런 애들하고 공백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 불가.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가 나오는데요. 영문자, 소문자일 때는 컨트롤 플러스 A, B, C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근데 대문자는 자동으로 Shift 키가 눌러진다. 컨트롤, Shift 이렇게 눌러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별표.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가기 키를 만들었는데 엑셀에도 그 바로가기 키가 있더라 이겁니다. 엑셀의 바로가기 키하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경우 이때는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설명, 매크로 저장 위치부터 봅시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세 가지. 현재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그 다음에 새 통합문서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현재 통합문서는 말 그대로 현재 문서에서만 사용되는 매크로. 그 다음에 새 통합문서는 새로운 문서창을 열고 매크로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는 어디에? personal.xlsb에 저장되고 엑셀 실행할 때마다 항상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저장된 매크로는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 꼭꼭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매크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매크로 작성할 때 굳이 설명이 없어도 실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할 때는요, 여러분, 매크로 대화 상자를 열면 됩니다. 단축키 Alt F8 눌러도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려요. 자,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해당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크로 목록에서 해당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눌러도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리기 도형 있죠. 이런 도형 개체에 매크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양식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버튼에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실행 방법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편집 단추와 옵션 단추 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편집 단추는요, 매크로의 기록 내용을 편집할 수 있고요. 매크로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뭘 누르면? 편집 단추를 누르면. 그러면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매크로의 그 프로그램 내용, 매크로 그 프로그램의 코딩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짤 수가 있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그 다음에 옵션은요, 여기 제가 옵션 도구 상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절대 매크로 이름은 못 바꿔요. 그러면요, 바로가기 키하고 매크로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뭐 누르면? 옵션 누르면. 그 다음에 삭제는 아시죠? 선택한 매크로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편집 단추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매크로 VB 창이 뜨는군요. 예, 여기서 매크로 이름을 여러분이, 이게 매크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여러분이 그 실행 그 내용 있죠. 예,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매크로 보안이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 설정은요, 그 매크로는 워낙 보안에 민감해요.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제외 여기 설정을 하면 모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문서에서 매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나오죠. 이거는 이런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컨텐츠 사용 이걸 누르면 우리가 매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사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뭡니까? 매크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에 서명한 매크로만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거. 그 다음 모든 매크로 포함은 뭐냐면 매크로 만든 거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네 가지.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요거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게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얘 고양이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인가요? 날 뭘로 보고? 예, 매크로 아주 만만하죠. 자, 알파 풀고 갑시다. 기출문제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올해 나온 문제. 다음 중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개발 도구에서 코드 그룹의 매크로를 클릭한 후 매크로를 선택해 실행한다. 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 셀에 매크로를 연결하여 실행한다. 여러분 이 매크로를 실행할 때는요, 제가 이거는 또 실습에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크로 별거 없어요. 1번 자 여기 여러분 개발 도구 보이죠? 여기 매크로 보이십니까? 예, 매크로에서 매크로 기록 보이죠? 예, 매크로 이렇게 누르면은 매크로 이름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바로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예요. 예? 이게 단축키 Alt F8이고 그 다음에 자 매크로 기록이 있었죠 아까. 이게 바로 매크로를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 이렇게 누르면은 매크로 이름이 나와요. 그럼 매크로 이름에다 그냥 뭡니까?
잠시 연습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바로가기 키 보이죠? 바로가기 키 제가 소문자 뭐 A를 썼단 말이에요. 컨트롤 A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매크로 이름 뭐 다른 이름 이렇게 하면 매크로 통합 문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참고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는 XLS M 됐죠 여러분? 저장.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에서 색상을 노랑으로 바꿨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누르면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여기 이름 나오죠? 자 이걸 실행할 때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또는 여기서 실행 단추 이렇게 해당 매크로 선택하고 실행을 눌러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또는 이 매크로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면 자 홈에서 제가 따닥 자, 슉 서식을 원래 상태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도형이요. 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아무 도형이나 하나 제가 갖고 올게요. 찍 이렇게 이 도형의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보이죠? 네. 여기서 해당 매크로 선택해서 이 도형을 눌러서도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예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지문이 뭐냐면은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를 지정한다고 나왔죠. 이 셀 자체에다가 매크로 지정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셀 한 칸에 여기 매크로 어디 지정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형이라든가 또는 여기 양식 단추가 있습니다. 이런데 보이죠? 이런 양식 단추 이런 거 눌러서 매크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이거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예. 이런 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이에요. 매크로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 눌러서 실행할 수 있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 아이콘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매크로 이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음표 슬래시 하이픈 등의 문자는 매크로 이름에 사용할 수 없고요.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고요. 이때 매크로 이름에 사용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답 4번입니다.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동일한 시트가 달라도 이 매크로는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에서는 다 그 통용되는 매크로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이름 쓸 수 없습니다. 답 1번이에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 대문자는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고요.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하면 되고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해 제어할 수가 있다. 맞죠? 답 1번. 4번 문제 알아둬야 되는데요. 새 워크시트에서 A1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개발 도구 탭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후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여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했다. 그림 2와 같이 C3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 1을 실행한 경우 성적 현황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는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도 그럴 것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매크로 기록에는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묘한 애가 존재합니다. 상대 참조는 뭐냐면 절대 참조는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6이 2의 4에서 2의 9번지까지 제가 노랗게 색을 칠했기 때문에 커서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2, 4에서 2, 9의 색깔이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 참조의 매크로예요. 이 매크로 기록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예요. 근데 상대 참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매크로를 만드는데 자, 상대 참조로 기록 먼저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커서가 제가 A의 1번지에다 놓을게요. 자, 상대 참조로 기록 누르고 매크로 기록 눌렀습니다. 이름을 그냥 상대 연습 뭐 이렇게 쓸게요. 바로가기 키 안 만들게요. 확인. 자, 이 상태에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럼 제가 B의 1번지에다가 연습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됐죠? 그리고 기록 중지 눌렀어요. 그럼 연습이란 글자가 제가 커서가 A의 1번지 셀에 있을 때 연습이란 글자는 B의 1번지에다 넣었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커서를 G의 2번지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상대 연습하고 실행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A의 1번지에 커서가 있을 때 B의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연습이란 글자를 썼죠. 매크로 기록. 예. 그러니까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즉 커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도 매크로의 그 실행 위치가 달라지는 거. 이게 상대 참조로 기록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G에 2번지 있었으니까 H의 2번지에 연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느낌. 그럼 여기서 A1 셀에서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 기록을 했대요. 그러면 B의 1번지에 성적 현황이 들어갔죠. 그러면 C의 3번지에 커서가 있다면 성적 현황은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옆에 칸 D 3번지 셀. 답 4번. 이 문제예요. 이해됐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정독해서. 왜요? 이 문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매크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해 사용하지만 대문자 지정하면 시프트 키가 자동으로 붙지요.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고, 그쵸? 있고, 이때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그죠? 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죠. 자, 여기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 실행하는 거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 클릭하면 말 그대로 매크로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게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 단추를 실행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옵션 단추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은 못 바꾼다 그랬죠. 설명과 바로가기 키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7번.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이때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뭡니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렇게 알림 표시했다는 거죠. 답 몇 번? 2번.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차트 작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트는요 그래픽이죠? 네, 그래프예요. 얘는 시각적 효과로 데이터 내용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각적 효과의 기술을 말합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본 데이터 있어야 돼요. 원본 데이터 하나로 여러 유형의 차트를 만들 수 있고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 모양도 덩달아 바뀌고 차트는 2차원과 3차원 차트로 구분됩니다. 현재 워크시트에 차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시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Alt F1 키를 누르면 지정된 데이터 영역에 대해 기본 차트가 작성돼요.
그 다음에 F11키를 누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의 기본 차트가 별도의 차트 원 시트에 생성이 됩니다. 요거 두 개 알아두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이제 설명드리죠. 차트 성격을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요, 차트에 대한 명칭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차트의 구성을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요. 세로값 축, 여기는 가로 항목축. 됐죠? 그리고 이 각각의 막대들, 참고로 파랑은 목표치야, 빨강은 도달치야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열 이렇게 불러요. 데이터 계열. 됐죠, 여러분? 네, 데이터 계열은 두 개. 그 다음에 이 도달치 보이죠? 즉 각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 이 대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측까지 들어간 거, 이걸 우리가 추세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각각의 축에 대해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세로축의 제목. 그 다음에 가로 항목에는 제목이 없네요. 이거는 차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의 이 밑에 목표치, 도달치, 이거는 우리가 표, 데이터 표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각 막대 색깔이 계열에 대해서 파랑은 목표치, 빨강은 도달치, 이 선은 추세선, 선형 도달치 이렇게 나온 거, 이걸 범례라고 불러요. 범례 항목. 됐죠? 요렇게 여러분이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엑셀에서 직접 보고 가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제품별 평가 나오죠. 이게 뭐다? 제목.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세로축. 참고로 세로 항목축에 값 나오죠. 이 값. 자,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은 축서식 보이십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축서식 창이 뜹니다. 그러면 기본 단위, 현재 여러분 요 눈금 단위가 2만, 4만, 6만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이거를 기본 단위를 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바뀌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시험에 이걸 물어요. 그러면 기본 단위는 2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최소값은 제로, 최대값은 11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최대값을 제가 10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10만 바뀌는 거 확인됩니까? 예, 요거예요. 최소값, 최대값. 이게 축 옵션입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가면 눈금 보이세요? 자, 우리 시험에 눈금도 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주 눈금, 보조 눈금 있다 없다? 현재 없음으로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클릭. 자, 축 서식. 자, 눈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주 눈금 없다, 보조 눈금 없다 나오는데요. 주 눈금을 제가 안쪽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게 바로 주 눈금. 요거 확인되죠? 그 다음 보조 눈금을 안쪽으로 표시하면 이게 보조 눈금. 이런 디테일한 것도 나와요. 바깥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깥쪽. 이해되죠? 네, 안쪽으로 바꿀게요. 요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차트에 자 여기를 보시죠. run to call 아싸리 이런 거 여러분 보이죠? 가로 항목입니다. 그럼 가로 항목에 우리가 제목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이때는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보이죠? 메뉴가 다 뜨네. 그럼 여기에서 축 제목 어디? 가로, 기본 가로 보이죠? 자, 축 제목 여기에다 곧바로 여러분이 내용을 씁니다. 제품명 이렇게. 이게 바로 축 제목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들 막대가 뭘 나타내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이거 계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예요. 예. 색깔이 두 개죠? 예.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 계열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각각의 숫자가 써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 레이블. 참고로 얘는 생산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확인돼요? 예,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은 여러분이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보이죠?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렇게 들어가면 서식을 여러분이 여기서 값 이렇게 나왔는데 값을 이렇게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없어지네요. 예. 그리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오고 레이블 추가 나오는데 레이블에서 레이블 추가하면 이렇게 나와요. 확인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계열의 옵션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계열 겹치기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 계열과 그 옆에 또 다른 계열 보이죠? 얘네 두 개를 얼마나 겹칠 거냐 이겁니다. 이때 이 수치가 커지면은 겹쳐져요. 양수로 바꿀게요. 현재 마이너스 27인데 27 엔터 꽝. 어때요? 살짝 겹쳐지는 거 확인됩니까? 예. 그 다음에 127% 완전 겹쳐져요. 확인되죠? 즉 겹치기 값이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계열 간에 확 겹쳐진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20% 쓰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10% 정도만 살짝 겹쳐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이 각각의 항목과 항목 사이의 간격 너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34%예요. 그죠? 자 간격 너비를 제가 예를 들어 50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간격과 간격 사이가 좀 더 떨어진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럼 한 70%? 어때요? 아, 예, 좀 떨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막대는 좀 얇아지는 느낌이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간격 너비, 계열 겹치기 요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클릭해서 나는 이 막대로 해야겠다. 불량품 보이죠? 불량품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를 다른 걸로 해야겠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은 나는 꺾은 선으로 표시할 거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어때요? 예, 꺾은 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례 어떤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범례는요. 디자인의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표시해라. 자, 오른쪽에 표시해 볼까요? 어때요? 생산량, 불량품 나오죠? 위로 올려야겠는데 자, 범례를 클릭하고 범례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려나? 아래쪽.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확인되죠? 예, 요렇게 우리가 범례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요소에서 자 데이터 테이블 보이십니까? 범례 표지를 표시하겠다. 여기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자 범례 보이죠? 범례는 제가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요. 자 이게 데이터 표인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의 원본 값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거 범례가 필요 없겠죠. 바로 요 애가 나오죠. 얘네를 범례 표지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요 차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에 대한 내용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차트를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 조절점을 이용해 차트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삭제할 수 있고 이때 원본 데이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 보이죠? 이거는 지금 이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을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요거 클릭했어요. 불량품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요. 어때요? 원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예, 원본 데이터 내용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차트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 뜻입니다. 그럼 불량품 데이터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 누르면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가 눌러서 계열 이름 보이죠? 불량품 선택하고 계열값 보이죠? 계열값의 범위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확인됐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변경,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계열의 추가, 제거, 열 방향 변경 작업 어디서 했습니까? 데이터 선택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거 맨 처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꺾은 선까지 넣어서 혼합형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세로 막대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비교 분석하는 거고요. 가로 막대는 항목이 수직, 값이 수평으로 표시가 됩니다. 꺾은 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기온의 변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할 때 많이 쓰고요. 원형 차트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항상 단일 계열,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형은 시간에 따른 각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이용하고요. 분산형, 여러분 얘는 단독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어디?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요.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의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두 개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애들 표시 보이죠? 얘네들은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애들이에요. 분산, 도넛, 방사, 주식형 차트. 이런 애들이 3차원 차트로 만들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넛은요. 원형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게 된다는 거. 얘는 하나죠. 얘는 여러 개. 그 다음에 방사형은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지며 선은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여러분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려야지. 여기 만족도 조사, 이게 바로 그 방사형 차트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커피별 만족도에서 각각의 계열에 대해서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열을 같은 선으로 표시를 하죠. 네, 이렇게. 이게 바로 방사형 차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출 항목은 이렇게 계열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단일 계열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삽입해서 차트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차트에서 원형 차트 이렇게 누르면은 3차원도 되고 2차원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됩니까? 예.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바로 요거예요. 이것이 원형 차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비율로도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면은 여기 항목 이름하고 값을 같이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값 대신에 백분율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도 묻는 문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상태에 됐나요? 예, 안 돼요. 좀만. 예, 한 이제 10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자, 얘는 방사형, 원형, 도넛, 그리고 얘가 분산형 차트예요.
자, 변화 추세 파악하고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때는 분산형 차트.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2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딱 보니까 원형이죠. 원형인데 뭐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건 3차원 원형 차트예요. 그래서 옳은 겁니다. 차트 종류는 원형이 아니라 3차원 원형 차트예요. 그냥 원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레이블 내용으로 항목 이름과 값이 함께 표시가 됐네요. 그죠?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조각의 각은 여러분 빵도 0도부터 시작하죠. 차트 제목 3분기 자동차 판매 대수 요겁니다. 요게 그림 영역 안쪽에 위쪽에 표시했다는데 차트 영역에 표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차트 유형은? 자, 여러분 3차원 차트 안 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도넛 얘는 3차원 차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이게 분산형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주식형 차트예요. 주식형 차트는 말 그대로 주식에 우리 왜 이렇게 차트 그림 갖고 분석하죠? 예, 그게 주식 차트인데요. 얘도 3차원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영역형 차트예요. 예, 요 애는 3차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답 3번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3차원 안 되는 거 뭐라고요? 도넛, 분산, 방사형, 주식. 됐죠? 요런 애들입니다. 4번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꺾은선형 차트는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 추세를 나타내기에 적합하고요. 원형 차트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벌써 틀렸네요. 원형은 하나의 데이터 계열. 됐어요. 답 2번입니다.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시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넛 차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방사형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에도 용이하고, 분산형 차트는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든가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합니다. 자, 5번 문제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변경 전의 차트와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막대 나오죠. 자, 요걸 요렇게 간단하게 누적 가로 막대, 누적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래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꿨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범례가 이름이 나왔고 얘는 범례가 분기, 얘는 가로 항목이 분기였죠. 이거는 각각의 축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데이터의 행과 열을 전환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로 축에 보조 눈금,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 눈금이 아니라 주눈금이죠. 주눈금 보이십니까? 예, 주눈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로축에 보조눈금 추가했다. 아닙니다. 답 3번이에요.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6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딱 보니까 뭐예요? 자, 남녀 두 개 계열이네요. 그죠? 두 개 계열은 뭡니까? 남녀. 그죠? 그러면 1반, 2반, 3반, 4반 합계. 그럼 범위를 어떻게 잡았단 얘기죠? 데이터 범위 요렇게 잡아서 차트로 만들었단 얘기예요. 돼요? 네. 그래서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계열 옵션에 겹치기가 적용된 겁니다. 그죠? 겹쳤죠? 세로 값축의 축서식에는 주눈금과 보조눈금이 나왔네요. 안쪽으로. 그죠?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 맞고요. 표 전체 영역이 아니라 여기 이 오른쪽에 합계 요 열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아니죠. 답 4번입니다. 일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 출력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제 인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서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 페이지 구분선과 인쇄 영역, 페이지 번호 등을 표시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페이지 구분선과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이때 마우스로 해당 페이지 구분선을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로 페이지 구분선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자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입력 편집 작업한 내용은 워크시트에 그대로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되더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죠. 자, 제가 부분합을 가지고 보여드릴까 봐요. 자, 여러분 여기 보기 메뉴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보이죠? 요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1페이지 분량이 여기까지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확인됩니까? 예.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선과 파선이 나오는데 사용자가 범위로 지정한 수동으로 지정한 내용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동은 실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페이지 구분선을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예, 이렇게 조정하면 이거는 실제 기본 화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현재 자동으로 나눠진 페이지는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는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되게끔 하고 싶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이렇게. 이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으로 나뉘어진 페이지 그러면 파선 또는 점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여러분이 표시한 선은 실선으로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페이지 구분선을 현재 끝까지 되어 있는데 22라인에서 구분선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누르면 기본 화면 뜨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 22라인에 회색 색상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세요? 여기 좀 다르다.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임의로 나눠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지정한 내용은 기본 보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이죠? 파일에서 인쇄 단축키 컨트롤 P. 문서 인쇄하기 전에 화면으로 출력 결과 모양을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도 셀의 그 너비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높이 조정은 할 수 없어요. 즉 여기 보시면은 엑셀에서 컨트롤 P 이렇게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뜬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떠요. 자, 뜨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가지고, 자, 요거 여러분 보이세요? 여백 표시 이렇게 누르면은 여백 조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이요? 이렇게 조정돼요. 그리고 셀에 이렇게 너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돼요? 이렇게 조정한 내용은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원본 문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 나누기 나오죠? 창 나누기는 보기에서 창 그룹의 나누기예요. 그래서 창 나누기를 이용하면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요.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눌 수 있고 최대 몇 개까지 나눌 수 있어요? 4개까지. 분할 선을 워크시트 바깥쪽으로 이동하던가 더블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에는 적용 안 돼요. 화면에서 볼 때.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창 구분선이 표시가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죠. 자, 제가 B에 6번지에다 커서를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 그룹의 나누기 이렇게 하면 창 나누기가 모두 최대 4개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때요? 데이터가 많을 때 도움이 되겠네요. 예. 위에 데이터 그룹과 밑에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선은요, 커서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왼쪽 열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선은 따닥 이렇게 누르면은 따닥 누르던가 끌면은 없어져요. 제가 따닥 누르니까 어때요? 없어진 거예요. 진짜 없어졌네? 네, 이렇게요. 됐죠?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긴 간단하지 않아요. 여긴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페이지 설정 그룹 나오죠.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바로 요 단추를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페이지 탭. 자, 페이지 탭 보이죠? 여기서는 알아둬야 될 게 용지 방향, 그 다음에 화면의 배율. 확대 축소 배율인데 문서의 배율은 10%부터 최대 400%까지예요. 네, 확대 축소 배율이. 그 다음에 자동 맞춤에 체크를 하면요, 문서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무조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지 높이 너비를 1로 세팅하면 자동 맞춤 되고요. 이때 여러 페이지를 꼭 한 페이지에 인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백 탭 보이죠? 여기서는 문서의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요 여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참고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에 체크를 하면 이 문서가 A4 용지 정 가운데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과 관련해서는 바로 요 아이콘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는요, 말 그대로 문서의 머리글 맨 위에, 그 다음에 문서의 바닥글 아래죠. 이 각각의 표시하는 그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머리글 바닥글에 이 편집에 사용하는 아이콘들인데, 여기서 요거 샵이 하나 있으면 요 A4 용지 한 장에 샵 하나는 현재 엑셀의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얘는 전체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요건 달력 같죠? 예, 현재 날짜 표시. 요거는 시계 같죠? 예, 현재 시간 표시. 요거는요, 파일의 경로. 요건요, 현재 파일명. 그 다음에 얘는 세트 탭 표시. 얘는 이미지 삽입. 얘는 이미지 서식. 그림 서식. 됐죠? 요거 알아두면 돼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트 탭은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먼저 인쇄 영역은요, 인쇄할 내용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영역만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범위를 여기다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이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은 계속 반복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인쇄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곳이 반복할 행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 페이지마다 뭐 제목을 인쇄해야 돼요. 이럴 때 여기다 반복할 행 그걸 표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눈금선 여기 체크하면 인쇄 시 엑셀의 눈금선도 인쇄가 되는 겁니다. 예? 보여드리죠. 여기 이거. 자, 보시면 현재 요 내용 갖고 보여드릴까요? 자, 파일에서 여러분이 인쇄 요거 누르면 이렇게 뜬다고요. 요 화면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요거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세트에서 눈금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요런 눈금선 보이세요? 엑셀의 눈금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위에 요 선들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페이지 설정해서 이번에는 또 시트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행렬 머리글 보이죠? 여기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면 바로 A, B, C, D 1, 2, 3, 4 요 보이죠? 열 머리글, 행 머리글 얘네가 인쇄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잘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아, 인쇄할 때 시트 탭에서 행열, 얘네가 1, 2, 3, 4가 행머리끌, A, B, C, D가 열머리끌. 행열에 체크, 머리끌에 체크를 했구나. 그리고 눈금선에도 체크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인쇄를 누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거 인쇄 전혀 안 돼요. 오로지 테두리 개선 이런 거 인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데이터만 인쇄하는 거. 간단하게. 흑백으로 말 그대로 흑백 인쇄. 그 다음에 주석 및 메모. 메모 우리 알죠? 이 메모를 인쇄할 때 없음 아니면 시트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인쇄. 그 다음에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인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는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도 인쇄를 할 거냐, 표시된 대로 인쇄하겠다, 공백으로 인쇄하겠다, 그 다음에 빼기 표시로 인쇄하겠다, 샵 NA 메시지로 인쇄를 하겠다. 예, 이렇게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페이지 순서에 행우선, 열우선 이런 게 있다는 거. 요것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특히 요 애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됐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과목이 끝났다고요? 예, 끝난 거예요. 나 1, 2편 안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1, 2편 안 보시고 지금 처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인고의 시간이었다 뭐 이런 분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공으로 얻어지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예. 특히 엑셀을 이번에 처음 보신 분이 있죠. 정말 인내심을 갖고 나는 자격증을 따려고 왔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몇 번 반복의 힘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5%만 좀 들렸어. 뭐 그럼 그 다음엔 한 뭐 20%, 그 다음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번 보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거의 합격해요. 필기는. 자, 정리의 시간 꼭 가지세요. 자, 1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벌써 나오죠? 올해 나온 문제예요. 1번, 2번 다 나왔던 문제죠. 얘는 작년에 나온 거, 이건 올해 나온 거. 3번 문제는 아주 스테디한 문제예요. 자, 1번 시트 탭에 대한 설명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풀어보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셀에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시트 끝에 또는 표시하지 않고 아니면 표시된 대로. 그죠?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은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하는 거, 이게 간단하게 인쇄죠. 워크시트에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체크하면 되죠.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여백 탭에서 할 수 있죠. 시트 탭이 아니죠. 답 4번이에요. 2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해 인쇄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시트 끝 이것도 있었죠.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체크하면 되죠. 맞네요. 2번이 답이에요.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 설정된 글꼴색은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색만 인쇄 속도를 높인다. 이거는 여러분 흑백 인쇄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고 지정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미안하지만 숨겨진 행, 열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이다. 맞아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해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실선의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는 뭡니까 이거? 수동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 페이지는 실선이 맞다고요. 에?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 행 높이하고 열 너비 제가 그 구분선 잡아당기면 어때요? 그거 그대로 반영된다 그랬죠? 변경됩니다. 변경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답 3번이에요. 헷갈리기 없기에요. 4번.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옳은 설명. 1번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 설정할 수 없어요? 시트 탭에서 할 수 있는데 틀렸고요.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열을 설정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인쇄 제목 같은 거죠. 영역을 따로 반복할 행열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쇄 제목 같은 거 그런 거 반복할 행이나 열로 지정하는 거지 특정 어떤 영역을 모조리 잡아서 행열로 설정하지는 못합니다.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 10에서 400%까지예요. 그 다음에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맞습니다. 페이지 탭에서 가능해요. 답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서 명령 단추와 기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그림 서식이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페이지 번호 삽입 맞죠? 이거는요. 시간 삽입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시트 이름 삽입입니까? 아니죠. 파일명을 표시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날짜, 시간, 파일 경로, 그죠? 그 다음에 파일명, 시트 탭, 이미지 삽입 이런 거죠. 얘는 그림 사실. 됩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여러분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